영화 세라핀, 프랑스 마르탱 프로보스트 감독 2008년. 나의 영혼을 두 팔 벌려 안아주세요. 맨발로 풀숲을 걸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 알 것입니다. 상상처럼 보송하고 청결한 기분이 아니라는 것을요. 발가락 사이로 흙과 자갈이 끼고 벌레라도 스칠까 한껏 예민해진 발바닥에 기분 나쁜 습기가 젖어붙습니다. 푸른 바다로 뛰어드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릿한 짠내가 나는 바다에 풍덩 몸을 담그고 나면 물에 젖은 옷이 문어 빨판 마냥 들러붙어 온몸을 짓누릅니다. 팬티 속까지 까끌거리는 모래들이 기분 나쁜 춤을 추는 건 덤입니다. 자연과 하나 되는 건 집어치우고 어서 깨끗하게 마른 옷으로 갈아입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세라핀은 맨발로 들판을 걷는 여주인공을 아름답게 포장하지 않는 영화입니다. 조명과 연출을 최소화해 날 것 그대로 그녀가 살던 시대와 가난의 냄새를 보여줍니다. 화면을 보고 있으면 며칠을 감지 않아 얼굴에 가닥가닥 눌어붙은 기름진 그녀의 머리 냄새가 제 코 밑에서 나는 것 같을 정도입니다. 영화를 시작하는 순간 그 시대로 갈 수 있습니다. 밤은 정말 어두워서 촛불이 일렁이는 부근 외에는 아무것도 화면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조명으로 밝히지 않고 어둠을 있는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나도 그 어둠 속에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장면이 여럿입니다. 세라핀이 밤의 개울에서 무리끼를 캐서 초록색 물감을 만들 때 2008년에 만들어진 영화지만 마치 영사기에 필름이 돌아가던 시절처럼 묘한 옛날 질감의 화면에 조용한 시골의 일상을 담았습니다. 개울의 물소리와 옅은 달빛, 그리고 희미한 그녀의 뒷모습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초반에는 이거 공포영화인가 하면서 혼자 섬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잔디밭에서 차를 마실 때도 낡고 녹슨 의자에 풀벌레와 벌, 그리고 파리들이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마치 제가 프랑스 19세기 시골집 잔디에 앉아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재단하거나 꾸미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연출이 몰입감을 더하는 영화였습니다. 세라핀은 맨발로 걸어다니는 여자입니다. 19세기 프랑스, 땅에 끌리는 치마에 겹겹이 둘러입은 복식이 평범한 것이던 시대입니다. 현대적인 배수로 시설이 없어 중산층들이 밤새 채워놓은 요강을 세라핀이 비우고 그녀는 풀밭에 치마를 걷고 쭈그리고 앉아 졸졸 소리를 내며 오줌을 눕니다. 어딜 가나 분뇨가 흐르고 냄새가 코를 찌르던 때였다는 뜻입니다. 그랬던 때에 그녀는 맨발로 일하고 걷습니다. 누가 뭐래든 내 인생 마이웨이인 그녀의 눈동자는 허드렛 일을 할 때에도 늘 또렷하게 하늘과 닿아 있습니다. 몸은 청소를 하지만 그녀의 영혼은 캔버스 위에서 늘 다채로운 색깔에 젖어 춤을 추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천세의 계시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그녀는 매일 그립니다. 빵보다도 하얀 물감을 당연하게 사서 질문도 없이 그저 그리고 또 그립니다. 알아주는 이 없고 돈이 되지 않더라도. 남의 집 빨래와 청소를 해주며 먹고 사는 세라핀은 지금으로 말하면 프로 알바생입니다. 중산층의 집 청소를 마치고 빨랫감을 걷어가 개울에서 빨고 다림질을 해서 가져다주고 푸줏간에서도 그릇을 닦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빠듯한 그녀지만 아마도 스스로는 주업은 화가요, 부업은 허드렛 일을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녀에게는 모든 자연이 물감이고 영감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맨발로 땅과 호흡하고 길에서 마주치는 나무에 손을 얹고 말을 합니다. 그녀에겐 슬픔이 일상이고 친한 친구였습니다. 정육점에서 일을 할 때는 주인 몰래 돼지피를 병에 담고 성당에서는 기도하는 척 촛불을 태우는 기름을 훔치며 한밤중에 개울가에서 녹색 이끼를 건져 올립니다. 일터 곳곳에서 길어올린 그녀의 슬픔을 담아
나무절구에 섞어 물감을 만듭니다. 밥도 안 먹고 방세도 밀려가며 매일 그리는 그림은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과 혹평을 받습니다. 물감 살 돈으로 차라리 먹을 것을 사 먹으라는 폭언도 그녀에게는 일상입니다. 큰 선심을 쓰듯 그녀의 그림을 보자던 주인집 마님은 세라핀의 그림이 별 볼 일 없다며 응접실 구석에 처박아 놓습니다. 아픈 마음은 나무와 풀벌레에게 털어놓고 그녀는 밥을 굶더라도 생각 없이 다시 그리고 또 그리는 일상을 삽니다. 이런 그녀의 재능을 알아본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의 말처럼 어쩌면 그림을 그리라는 건 하늘의 계시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우연히 피카소를 발굴한 미술 평론가 빌헬름 우데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가 머무는 집을 청소하게 됩니다. 우데가 머물던 집 주인의 식탁 한편에 아무렇게나 놓인 세라핀의 그림을 알아본 우데는 그녀의 든든한 후원자가 됩니다. 우리가 종종 마주치는 청소부 아주머니 또는 어느 집의 가정부께서 홀로 옥탑방에서 매일 그림을 그린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그 그림을 진중권님, 박영택님과 같은 유명 미술 평론가가 보고 극찬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필연 같은 우연을 맞으려 그녀 삶에 모든 불행이 일어났다기엔 너무 가혹하지만 마법 같은 사실임은 분명합니다. 아, 세라핀의 인생에도 봄이 오는 것인가? 안목이 뛰어난 평론가와 순수한 시골 여성 화가의 교감과 사랑이 꽃피려나 내심 기대했으나 둘은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 그런지는 직접 영화를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피카소를 발굴한 평론가의 극찬을 받았으니 드디어 그녀가 화가로서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려나 하는 찰나, 아직 그녀의 그림이 서리였을까요? 그녀가 멸시와 조롱을 받을 때도 목청껏 찬양을 했던 그녀의 시는 세계 제1차 대전 발발로 독일 국적의 평론가 빌헬름 우데가 도망치듯 프랑스를 떠나게 만듭니다. 그녀의 재능을 알아본 단 한 명이 한순간에 기약 없이 증발한 것입니다. 운명은 또다시 그녀를 가난과 고립 속으로 던집니다. 하지만 세라핀은 아주 조금도 슬픈 기색이 없습니다.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허드렛 일을 하고 물감을 만듭니다. 우대가 급히 떠나기 전 지폐 몇 장의 후원금을 건네려 하자 그녀는 돈은 필요 없다며 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유럽 전역을 파괴할 때도 그녀는 계속해서 붓과 손으로 빈 종이들을 채워갑니다. 동네 사람들의 먹다 남은 고기로 끼니를 해결하며 영문 없이 그림만 그리길 몇 년이 지났을까요? 전쟁이 끝나고 우대는 다시 프랑스로 돌아왔습니다. 피카소를 발굴한 천재 평론가였지만 독일인이라는 이유로 수집했던 미술품들을 압수당하는 등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연히 세라핀 등 그가 후원하던 화가들과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몸도 성치 않았던 가난한 세라핀이 전쟁통에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만 할 뿐이지만 그는 세라핀을 찾습니다. 그의 바람대로 그녀의 그림은 전보다 더 정교하고 아름다워졌습니다. 전쟁까지 지나고 나서야 드디어 세라핀의 삶에 작은 행복이 찾아옵니다. 우대는 그녀에게 그림이 높은 가격에 팔릴 것이며 파리에서 큰 전시회를 열어주겠다고 합니다. 세라핀은 더 이상 청소와 빨래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수입이 생겼고 2미터가 넘는 커다란 캔버스들을 후원받게 됐습니다. 흰색 외에도 모든 색을 직접 만들어 쓰던 그녀였지만 세계 제1차 대전이 끝나고 다시 우대가 돌아와 그녀의 발전한 그림 실력을 보고 물감을 세트로 사준 후의 모습입니다. 명령어를 입력받은 로봇처럼 천사의 계시로 그림을 그린다며 연인도 친구도 가족도 없이 지독한 가난 속에서 매일 그림에만 몰두한 세라핀의 삶은 상상만 해도 마음이 아픕니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놀림도 나무와 풀벌레에게 말하면 괜찮아졌던 그녀였으니 유명세나 성공은 생각도 없었을 겁니다.
실속 없는 그녀의 삶 속에서 그림은 잉태되고 끊임없이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세라핀의 젊은 날에 찾아온 사랑도 그녀 방식대로 실속이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구애하던 장교와 약혼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장교가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그를 한 번도 찾지 않았습니다. 몇십 년 동안 문득 떠올리며 마음속에 살아있는 그를 아직도 사랑한다고 말하는 세라핀. 그녀 말처럼 예술가는 당신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자신만의 세상 속에서 당신만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그렸던 세라핀의 수입이 늘어나며 그녀의 삶이 빠르게 변합니다. 세라핀은 무릎이 굳어서 제대로 걷지 못할 만큼 힘든 노동을 하면서 매일 성실히 돈을 벌었습니다. 누군가 호의로 적선하는 돈을 거절하며 그저 그리기에만 열중하던 그녀였습니다. 다락방의 촛불처럼 스스로를 밝히던 그녀가 부와 유명세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며 삶이 마구 출렁입니다. 좋은 차와 넓은 집을 꿈꾸며 본인도 통제할 수 없는 아이 같은 욕망이 그녀를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녀의 마음은 그림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꽃과 과일 그림을 본 그녀의 동네 친구는 그림이 무서워 라고 했고 그녀와 연락을 주고받던 수녀님은 정말 천사의 계시로 그리는 그림이 맞니? 라고 되묻습니다. 그 말에 세라핀은 가끔 저도 제 그림을 보면 섬뜩하다며 천진하게 웃으며 답합니다. 영화에서 꽃과 과일 그림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줄 때 다리가 수백 개 꿈틀거리는 지네를 봤을 때와 같은 신체 반응이 저에게도 일어났습니다. 그저 그리는 행위에만 집중했던 단순한 그녀의 삶이었는데 세라핀의 내면에 욕심이 출렁이며 변화에 나은 생물체를 그림 위에 세라핀이 아프게 토해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술가의 숙명은 광기일까요? 세계대전 이후 대공황이 돈줄을 얼렸고 그녀의 그림 역시 판로를 잃어버립니다. 아이 같은 그녀는 그저 우대가 사치하는 자신을 미워해서 그림을 안 팔아준다고 생각하며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붓을 놓고 하얀 신부 옷을 입고 거리를 헤매던 그녀는 동네 사람들의 신고로 정신병원에 갑니다. 어쩌면 그녀의 눈에는 사람들이 미쳐있는 걸로 보였을 것 같지만 말입니다. 그녀가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계 대공황의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후원자 우대는 하얀 독방 침대에 묶여 엉엉 울기만 하는 그녀에게 대화를 시도하고 계속해서 세라핀의 그림을 팔며 전시회를 열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녀의 재능과 살아 숨쉬는 그림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시켜주려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우대의 진심은 실속을 차리지 못하는 그녀를 위해 보내준 하늘의 도움이었나 봅니다. 든든한 후원자와 경제적 안정도, 그녀의 투명한 영혼엔 독이 된 걸까요? 세라핀은 붓을 놓으며 말도 잃었습니다. 우대가 간간히 그녀의 그림을 팔아 마련한 돈으로 시설 좋은 병원에서 여생을 보냅니다. 몸은 정신병원에 있었지만 그녀의 영혼은 여전히 그녀가 사랑한 자연의 눈부신 천연색 위에서 춤을 췄을 겁니다. 세라핀이 정신병원에서 세상을 떠나고 10년쯤 후부터 그녀의 그림은 세속의 찬사를 받습니다. 그녀는 죽을 때까지 이익을 챙기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세라핀은 날개가 셋 달린 천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1864년 노동자 아버지와 농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가 1살 때, 아버지는 그녀가 6살 때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세라핀은 아주 어릴 때부터 수녀원에 허드렛 일을 하며 자랐습니다. 손과 무릎의 관절을 고스란히 받쳐 만들어낸 물감들과 세상의 비웃음을 나무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에 실어보낸 세라핀의 삶이 담긴 그림을 보면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홀로 충만했으나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숙해 보이는 그녀.
그녀의 작품과 삶은 오늘도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여러 감정을 일으킵니다. 구정물과 돼지 핏물에 담은 손으로 신을 찬양하며 가장 아름다운 색을 빚어낸 세라핀. 현실에 발붙이지 않은 그녀의 정신을 표현할 때 미쳤다는 단어뿐인 게 아쉽습니다. 소박함과 광기 이 사이를 오갔던 화가 세라핀 루이스의 삶에 잠시 들어가 볼 수 있게 만들어준 영화 세라핀이었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